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커다랗고 둥근 테이블에 차려진 푸짐한 각종 요리에서 맛있는 향기와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하지만 둘러앉은 사람들은 조금 어색한 표정들이었다. 이런 자리는 왁자지껄하고 웃음소리도 많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대부분 이런 자리에 좀처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 조용할 법도 했다. 다행히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는 와구와구 먹기 시작한 가부키 덕에 다들 젓가락을 음식으로 가져가기 시작했고 늘 연구할 거리와 생각할 거리가 끊이지 않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오지랖이 있었기에 어색한 침묵은 곧 사라질 수 있었다. 식당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의 여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 장면을 가리키며 오지랖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그 대안으로 추첨제가 어떤 면에서 더 나은지 일장연설을 했다. 전에 붕어빵 판매대에서 하던 연설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련되어져 있었다. 거기에 오지랖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덧붙였다. 지난번에 아저씨랑 얘기를 나누고 집에 가서 좀 뒤져봤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은 3억 명도 넘는 인구에 상원 하원 합쳐서 의원 수가 535명인데 인구수로 그 6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299명이에요. 인구 비율로 비교하면 90명도 많은 건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직접 들어가는 세금만 7억 원이나 된다니 놀랍죠? 의원 200명을 줄이면 예산 1,400억 원 넘게 아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지구대에 청소해줄 사람을 고용하면 밤중이나 휴일에도 경찰들은 근무에만 신경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청소하는 분들이 낮에만, 주중에만 일하거든요. 그렇게 지원만 된다면 굳이 아저씨가 밤늦은 시간에 가서 청소해주지 않아도 되고 새로 고용된 사람들은 일자리 생겨서 좋고. 오지랖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붕어빵 아저씨는 이 친구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하는 놀란 얼굴로 오지랖을 쳐다보았고 오지랖은 내가 이래봬도 거창한 일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도 알고 동네 돌아가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와, 아저씨 대박. 그런 일도 하세요? 난 맨날 사람들 잡아가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부키가 그를 보고 감탄을 연발했다. 카페 주인도 놀란 표정으로 옆에 앉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 장면을 본 가부키가 또다시 조잘됐다. 아줌마도 아저씨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줌마는 아저씨가 그런 일도 하시는 거 모르셨어요? 아줌마는 아셨죠? 두 분이 서로 잘 아시잖아요. 서로 잘 도와주고. 난데없는 가부키의 말에 두 사람은 굳어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흥미로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다. 딸의 도발을 수습이라도 하듯 강 변호사가 오지랖에게 물었다. 청년은 참 관심사도 다양하고 생각도 기발하네. 정의감도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오지랖이 대답했다. 사실 고민 중입니다. 몇몇 NGO에도 관심이 있고 제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각종 정책 개발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를 못했어요. 가부키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런 거 말고 이상한 시험 문제 못 내게 하는 뭐 그런 거 하라니까요. 아니면 고시원 오빠 같은 사람도 경찰로 뽑힐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거. 가부키의 억지스러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지랖은 친절하게 응답했다. 하하, 알았어, 알았다고.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지만 사람들 의견도 모으고 힘도 모아서 그런 일을 하려는 게 앞으로의 희망이라는 뜻이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레이디. 영레이디라는 말에
가부키는 이 오빠에 대한 호감도가 좀 더 상승했다. 근사하다. 다들 눈앞에 자기 이익 찾기에만 바쁜 세상에 청년처럼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신선한 감동인데. 건투를 빌어요. 법률 자문 구할 일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강 변호사가 응원했다. 그런 거 할 때 홈페이지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만들어줄게. 폐인까지 돕겠다고 나서자 오지랖은 마치 천군만마라도 얻은 양 감격해하며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듯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뭐 커피 타줄게. 사실 나보다 우리 바리스타가 더 잘 타니까 알아서 잘 해줄 거야. 카페 주인이 고시원 청년을 보며 말했고 청년은 빙긋 웃었다. 그녀의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에게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마음이 좀 진정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 아저씨는 당연히 붕어빵 제공. 가부키는 마치 이 집단의 우두머리인 양 그에게 명령했다. 그는 복종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했다. 근데 고시원 오빠, 오빠는 꼭 경찰 할 건가요? 보니까 오빠는 커피도 진짜 잘 끓이고 핫초코도 맛있게 타요. 생과일 주스도 잘 만들고. 게다가 오빠가 잘생기고 친절해서 그런지 요즘 여자 손님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아줌마? 카페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보다 솜씨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진짜로 몇몇 여자 손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와요. 그 중에는 아예 대놓고 빤히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는 아가씨도 있고. 자기 전화번호 주고 간 여자 손님들도 몇 될걸요 아마? 사람들이 박수를 쳐가며 깔깔대고 웃었고 고시원 청년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나 나온 골치 아픈 시험 공부 그만하고 그냥 그거 해요. 오빠한테 잘 어울려요. 다소 철없고 걸러내지 않은 생각을 무차별로 내뱉기는 했지만 천진하고 솔직한 가부키의 말에 고시원 청년은 조금 부끄럽고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만 했다. 그의 얼굴에는 시험에 계속 떨어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묻어있는 것 같았다. 가부키는 한술 더 떠서 대안까지 제시했다. 경찰 일 같은 거는 붕어빵 아저씨처럼 해도 되잖아요. 아저씨가 경찰보다 이상한 사람들 더 많이 잡지 않나? 지구대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 삼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멋있잖아요.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건 원래 잘했으니까 그런 일 벌어지면 그냥 전처럼 또 때려잡으면 되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얘가 이런 생각을 다 할 줄 아네? 라는 표정으로 신기한 듯 가부키를 쳐다봤다. 계속 고시원 청년을 응시하던 강 변호사가 진지하게 그러나 듣기 거슬리지 않는 재미있는 말투를 섞어서 조언을 했다.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쪽팔려 하지 말아요. 시험에 떨어진 게 쪽팔린 게 아니라 그깟 시험 떨어졌다고 쪽팔려 하면서 기죽어 있는 게 쪽팔린 거야. 청년은 장점도 많고 여러모로 뛰어난 능력도 있어. 성품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가능성을 닫아놓고 좁은 길에 스스로를 가둔 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쪽팔린 거라고. 내 말 이해하겠죠? 청년은 이해할 거야. 강 변호사는 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그다지 좋은 변호사가 아니야. 법은 잘 알고 법과 관련된 시험은 아주 잘 보는데 좀 고지식하거든. 그래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이 떨어져요. 이게 변호사 일을 할 때 큰 약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어떤 일을 해보면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막연히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사는 밖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나도 뼈저리게 겪어보고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진심으로 충고할게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걸 찾아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그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기는 편이 나아요.
그게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길이야. 변호사이자 아이 엄마의 입에서 쪽팔리다라는 표현이 나오자 사람들이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사실 그 표현이 창피하다 혹은 부끄럽다 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가슴에 팍 와닿는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 듯 보였다. 특히 가부키는 엄마가 말한 내용과 스타일이 완전히 멋있다고 느꼈다. 우리 엄마 진짜 대박인데. 엄마를 보고 씩 웃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에 관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나랑 법대 동기인데 나는 사법고시를 한 번에 붙었지만 그 친구는 번번이 떨어졌어요. 나보다 나으면 낫지 모자란 면이 하나도 없는 친구였는데 한 몇 년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고시 공부를 깨끗이 접더라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목공을 배워서 집을 한 채 두 채 짓더니 마침내 조립식 목조주택을 만드는 회사를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버는 중이지. 나는 지금 싸움박질 중인데. 무슨 싸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싸워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돈 들고 찾아와서 돈 많이 줄 테니 당신이 내 대신 좀 싸워주시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신 싸워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줄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을걸. 나는 이러고 사는데 여행 좋아하는 그 친구는 전국 팔도를 신나게 누비면서 자기가 만든 작품 설치하고 다니고 있지.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나는 길에 자기가 설치한 집에 들르면 집주인이 반가워하면서 밥도 주고 자고 가라고 하기도 한대나. 이제 자기는 평생 굶거나 길바닥에서 자는 일은 없을 거라며 뿌듯해해요. 강 변호사는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 친구가 사법고시에 계속 떨어진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나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 친구가 갈 길이 아니었던 거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제대로 찾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장구를 치며 오지랖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건데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총 횟수를 제한한 제도를 만들면 좋겠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미련이 남아서 한 번만 더 이러다가 아까운 시간과 청춘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회를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요. 미국에는 대학 졸업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군 장교를 선발하는 자격 시험이 있어요. AFOQT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딱 2번만 주어져요. 2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한을 두는 취지는 바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2번 떨어졌으면 이 길은 당신과 맞지 않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라. 이런 거래요. 실제로 거기 사는 제 친구가 그 시험에 2번 떨어져서 포기하고 진로를 바꿨는데 지금 아주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오지랖은 아는 것도 많아. 역시 오지랖은 오지랖임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밤이 늦어서야 헤어졌다. 다들 기분 좋은 상태였다. 나쁜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가부키의 엄마 강 변호사는 그녀가 보낸 내용 증명 서신에 대해 답신을 받았다. 답신은 소년의 부모를 대리한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랬다. 내 의뢰인의 아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뢰인에게 입양되었으며 그 아들이 귀하의 의뢰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다. 내 의뢰인은 귀하의 의뢰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일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 내 의뢰인은 귀하가 언급한 그런 내용의 각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 각서라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내 의뢰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계속 불필요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유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 강 변호사는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 봐라.
강 변호사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임에 분명했다. 그 편지로 보아 그들은 이미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마쳤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았음이 틀림없었다.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강 변호사는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상황을 상세히 조사해보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모든 사항들을 차근차근 짚어봤지만 그 어느 한 가지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첫째, 소년이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입증하는 자료. 소년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보육원 근처에 얻은 셋집에서 보육원장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병원 출생 기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도왔던 보육원장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소년의 출생과 생부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둘째,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친권자이자 보호자인 부모가 철저히 차단하는 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현행법상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년에 대한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법을 어기고 임의로 행하는 검사조차 할 수가 없다. 셋째, 소년과 정치인과의 관계 입증. 그들이 소년을 입양할 당시 이미 입양기관을 통해 완벽하게 절차를 갖추었다. 입양이라는 것이 그 이면에 놓인 사정을 철저히 비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이 입양기관에 오기까지의 과정이나 친부모에 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물론 소년과 그 아버지인 정치인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일은 더욱더 가능하지 않다. 넷째, 각서의 내용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 각서에는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 소년과 생모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문제는 그 각서 역시 그들이 감추거나 파기해버리면 거기에 담긴 내용에 관해 확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각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마저 입증할 방법이 없다. 다섯째, 협박 등. 그들 일행이 소년의 엄마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실 역시 입증할 방법이 없다. 얼마 전 그들이 카페에 찾아왔던 것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가부키인데 가부키 역시 그들을 보기만 했을 뿐 어떤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다. 결국 남은 것은 당사자인 카페 주인의 주장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싸우기에는 너무 벅찼다. 상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큰 사업체를 소유한 재력가이기도 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친자 확인과 이를 통한 면접 교섭권 확보, 이 두 가지 모두 벽에 부딪혔다. 강 변호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의자에 몸을 깊이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강 변호사는 우수한 학생이었다. 학창시절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다. 사법고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또한 아주 좋았다. 당연히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앞다투어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보고 또 믿을 만한 선배의 조언을 얻어 한 로펌을 선택,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원래 그녀가 변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법정에서의 멋진 활약을 꿈꾸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 활약이란 어떤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 매력적인 일을 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까운 선배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로펌의 상사들이 그녀에게 권한 일은 그 꿈과는 좀 다른 유형의 일이었다. 예를 들면
기업 간 거래에 필요한 법률 지원, 각종 인허가 취득에 대한 자문 등 주로 연구조서와 보고서 작성 등의 일을 맡겼다. 그녀의 적성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잘 맞는다고 했다. 법정에서 싸우는 일은 나중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당연히 주어진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그녀가 바라던 일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주위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펌을 나왔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의 일이었다. 몇 개의 사건을 치른 후 강 변호사는 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말렸는지 깨닫게 되었다. 로펌에서 일할 때 왜 법정에서 싸우는 일 대신 그런 류의 업무가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훌륭한 법률가이기는 하지만 법을 무기 삼아 싸우는 싸움꾼의 소질은 전혀 타고나지 못했다. 그녀가 치러내야만 했던 법정에서의 공방은 진실규명, 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많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법이라는 무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는 싸움일 뿐이었다. 사실 법뿐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이기면 되었고, 재판은 마지막에 이 승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일 뿐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싸움은 규칙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은 없었다. 등 뒤에 칼을 꽂든 야밤에 기습을 하든 법의 저촉만 되지 않으면 상관없었다. 법 그 자체는 결코 완전한 규칙이 되지 못했다. 많은 경우에 법은 코가 아주 큼지막한, 게다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에 불과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도 많았고 법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그물 안팎을 유유히 넘나들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 사회의 소위 위너, 승리한 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심지어 존경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화투판에도 규칙이 있지만 타짜들은 이 규칙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는 그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정 싸움판도 때로는 타짜가 끼어든 화투판과 같은 상황이 된다. 짜고 치든 밑장 빼기를 하든 이기면 그만이다. 법률 타짜가 되지 못한 강 변호사는 빈번히 법률 타짜들이 먹잇감이 되곤 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의욕도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져갔다. 괴롭고 혼돈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고 그 와중에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하려 하는 시간과 노력도 줄어들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가부키는 본격적으로 사춘기의 열병을 앓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두 사람 사이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소원해져 갔던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처럼. 3인조 특수요원들. 가부키는 엄마의 얼굴에서 근심의 흔적을 발견했다. 엄마가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다. 걱정이 되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를 도와 불쌍한 모자를 구해야 했다. 무턱대고 소년의 집으로 향했다. 일단 가보자. 뭔가 수가 나올지도 몰라. 소년의 집은 크고 담장도 높았다. 가부키는 담장 옆에 심어진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몇 개의 창문을 발견하고는 번갈아 가면서 안쪽을 주시했다. 혹시나 소년이 보일까 기대하면서. 그러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도 아무런 인기척조차 느낄 수 없었다. 다리가 아파진 가부키는 맞은편 집 대문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때 우편 배달부의 오토바이가 소년의 집 앞에서 멈춰섰다. 우편 배달부는 오토바이 뒤에 매달린 박스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는 대문에 붙은 우편함 구멍으로 넣기에는 너무 컸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배달부는 대문 아래 면과 바닥 사이 공간으로 그 봉투를 밀어넣고는 떠나갔다. 가부키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다.
대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이래도 되나? 주저하는 마음과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손은 그 봉투를 향해 대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에 봉투의 촉감이 느껴졌다. 잠깐 보기만 하는 거니까 괜찮아. 다시 넣으면 되지 뭐. 애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봉투를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대문 밖으로 나온 봉투의 겉면 발신자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00 유학원. 유학원이라고? 그렇다면 혹시... 가부키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쩐지 학교에 안 나오더라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가부키는 달리기 시작했다. 제법 멀리 떨어진 어느 골목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가부키는 담벼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할까? 이건 도둑질이야. 아니야. 살짝 열어만 보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괜찮아. 마음속에서 가부키들이 싸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소년과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 순간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의 떨림이 멈췄다. 가부키는 주저없이 봉투 위쪽을 찢었다. 안에는 학교 안내 책자 몇 권과 설명서가 들어있었다. 그 설명서에는 소년을 위해 유학원이 추천하는 미국의 기숙학교 3곳과 거기에 대한 비교 설명, 앞으로의 일정 및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그리고 일정상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한 학교를 선택해서 알려달라는 담당자 박아무개 팀장의 당부도 쓰여 있었다. 가부키는 봉투를 움켜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오지랖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부키와 오지랖 그리고 페인이 옥탑방에 둘러앉았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리기는 이르다고 판단한 오지랖의 의견에 따라 일단 3사람만 모였다. 남의 우편물을 훔치는 건 잘못인데 오지랖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요즘 엄마 표정도 영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듯 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지랖은 결심했다는 듯 말했다. 좋아. 일단 강 변호사님께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하자. 짐작했던 대로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다. 통화를 마친 후 3사람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동안 천정만 바라보고 있던 페인이 입을 열었다. 느릿느릿 말을 시작했다. 내가 어린 학생과 이제 겨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막내 동생 뻘 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말을 멈추고 잠시 주저하는 그를 가부키와 오지랖이 다그치는 듯한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중 일이 어찌되든 지나봐야 할 거고 일단은 엄마와 아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대로 아이를 외국에 보내는 건 2사람한테 너무나 가혹한 일이잖아. 설령 잠시 만나고 헤어진다고 해도 뒷날을 기약하는 작별 인사라도 나눠야 되지 않겠니? 가부키와 오지랖은 페인의 이런 진지하고 무게 있는 태도를 처음 본다고 생각했다. 지당한 말이라고 느꼈다.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가부키는 애타는 말투로 그에게 물었다. 페인은 결심이 선 듯 후 하고 길게 숨을 한 번 내쉬더니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계획은 말이지. 좀처럼 관계를 짐작하기 어려운 3사람이 함께 유학원 건물 입구에 나란히 서 있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중학생 소녀, 패기 넘치는 모습이 씩씩해 보이는 20대의 청년, 그리고 좀 멍한 상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검은 뿔테 안경 안쪽에 명민한 눈빛을 감추고 있는 30대 중반 정도 되는 부스스한 체름의 남자.
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잠시 동안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건물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마치 전투를 앞두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숙지하기 위해 정찰 중인 수색대처럼. 주변 상황을 두루 파악한 다음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유학원이 사용 중인 11층과 12층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유학원 내부와 복도,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을 샅샅이 누볐다.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가리켜가며 작고 나지막한 소리로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지점들은 사진에 담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어떤 은밀한 작전을 준비 중인 특수요원들처럼 보였다. 조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탄 3인조 특수요원들은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아까보다 10배쯤 더 비장해져 있었다. 그 표정은 나라를 구하려고 결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그것이었다. 아니, 표정의 심각함만으로는 지구, 어쩌면 은하계 정도는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네, 공공유학원입니다. 박 팀장님 부탁합니다. 전데요, 어디시죠? 아, 예, 여기 유학 신청한 학생 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이 집 사모님 비서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집 전화번호하고 가족들 핸드폰 번호 중 일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학원에 어떤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요. 혹시 바뀌는 번호면 새 번호를 알려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어디 보자. 그 학생 연락처는 010-0000-00으로 돼 있네요. 아마 어머니 핸드폰 번호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 번호는 바뀔 예정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화벨이 울렸다. 귀부인은 고고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공공유학원입니다. 귀부인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진행되고 있죠? 안 그래도 전화 한번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그동안 저랑 연락하던 박 팀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그분이 금주에 휴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유 팀장이라고 합니다.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오늘 전화드린 용건은 다름이 아니라 학생 인터뷰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요. 인터뷰요? 예. 입학 절차상 서류 심사 외에 인터뷰가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기숙학교다 보니까 좀 더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에게 인터뷰에 필요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령도 알려주고 연습 삼아서 모의 인터뷰도 하고요. 그거 좋네요. 그래서 학생이 저희 유학원으로 한번 방문해야 되는데 내일 오후 4시경 가능할까요? 귀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럼요. 1시라도 빨리 하면 좋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제 부탁 잘 전달돼 있지요? 물론입니다. 어느 분 부탁인데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맙네요. 그럼 내일 오후 4시까지 아이 데리고 그리 가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편에 아이만 보내도 되나요? 바쁘신데 사모님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 혼자서도 충분히 지하철 타고 올 수 있는데요, 뭐. 잘 됐네. 안 그래도 시간이 좀 겹쳤는데. 알겠어요. 비서 편에 차 태워서 보낼 테니 잘 좀 준비시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여윈 얼굴의 소년이 차에서 내렸다. 소년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다. 언젠가 붕어빵 판매대에서 카페 안을 들여다보던 선글라스와 운전기사가 소년의 양쪽에서 나란히 걸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를 탔다. 선글라스가 1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왼쪽 끝에 있었다. 11층에서 내린 일행은 오른쪽으로 난 복도를 따라 유학원 입구를 향해 걸었다. 소년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힘없는 걸음을 억지로 내딛고 있었다. 저쪽 끝 유학원 입구 부근의 복도 양쪽에는 누구나 집어갈 수 있도록 각종 자료 등이 꽂혀있는 책꽂이와
테이블 등이 있었고 그 주변에 유학원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벽에 붙은 포스터를 쳐다보고 있거나 안내서를 들고 읽고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복도 끝 비상계단 입구 앞에 반쯤 돌아서 있는 여학생도 있었다. 소년 일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계속 엘리베이터 쪽을 주시하고 있던 그 여학생은 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며 동시에 자연스럽게 몸을 살짝 돌려서 일행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소년 일행이 유학원 입구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어떤 안경 낀 남자가 안쪽에서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다. 그 남자는 소년을 보자 아는 척을 하며 반겼다. 학생, 딱 시간 맞춰서 왔네.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인터뷰 교육 받으러 온 거 맞지? 소년은 그 남자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남자는 소년의 양옆에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는 선글라스와 기사를 번갈아 보았다. 어느 분이 비서신가요? 선글라스가 대답했다. 네, 제가 학생 어머니 비서인데 대신해서 데려왔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이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두 분은 지하 커피숍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안쪽 대기실에 계셔도 됩니다. 거기 커피 자판기도 있고 생수도 있으니까 불편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남자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는 소년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교육장은 12층이야. 바로 위니까 우리 이쪽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자. 그게 빨라. 괜찮지? 그러면서 남자는 선글라스를 돌아보았다. 자, 그러면 1시간쯤 후에 이 안쪽 대기실로 학생을 데려올 테니 그리하시고 편하신 곳에 가 계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선글라스와 기사는 잠시 말을 나누더니 대기실에 있겠다고 했다. 남자와 소녀는 비상계단 문을 그리고 선글라스와 기사는 유학원 정문을 거의 동시에 열었다. 그런데 그때 유학원으로 들어가려던 선글라스가 힐끗 비상계단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와 소년이 방금 들어간 비상문으로 어떤 여학생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을 쳐다보는 선글라스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뭐예요? 안 들어오고? 먼저 들어가서 문을 잡고 기다리던 기사가 재촉했다. 선글라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천히 기사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저 여학생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생각을 쥐어짜는 그에게 기사가 물었다. 뭐 마실래요? 밀크커피? 블랙? 기사로부터 받아든 밀크커피를 한 모금 마신 선글라스는 아까 비상계단으로 나가던 소녀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해내려고 미간을 찡그리며 애를 썼다. 인상을 쓰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뭔가를 생각해낸 것 같았다. 이런 빌어먹을.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서는 선글라스를 기사가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요? 저것들 잡아야 돼. 커피잔을 집어던지고 유학원 밖으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선글라스를 기사는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 위층 뒤져봐. 애 거기 있나. 난 아래쪽으로 내려갈 테니. 선글라스는 기사에게 소리치고는 비상계단 문을 획 밀어젖히고 아래쪽으로 내달렸다. 기사는 허둥지둥 위층으로 향했다. 계단 전체에 우당탕탕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소년과 가부키, 가짜 유학원 직원인 페인이 비상계단 3층을 막 지나 2층으로 향할 무렵 그들은 위쪽에서 나는 요란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안 되겠다. 내가 최대한 막아볼 테니 너희들은 빨리 달아나. 플랜 B 시작이야. 페인은 서둘러 아이들을 내려보내고는 계단에서 3층으로 향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3층 복도로 들어간 그는 가장 먼저 눈에 띈 화재경보 비상벨로 재빨리 달려갔다. 비상벨을 누르며 그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불이야! 건물 전체를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한순간에 뒤덮었다. 놀란 사람들이 건물 안 여기저기서 뛰어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비상계단으로 몰렸다.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 선글라스는 아직 4층 계단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글라스는 경보와 동시에 3층 비상계단으로 들이닥친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 속에 뒤엉켜버렸다. 선글라스가 사람들을 마구 밀치면서 간신히 1층 로비로 나왔을 때 이미 그곳은 건물 전체에서 몰려나온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이 된 상태였다. 간신히 건물 밖으로 나와서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소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는 받지 않았다. 아마 지금 기사는 비상계단을 따라 정신없이 뛰어내려오고 있는 중일 것이었다. 조금 지나서야 간신히 기사와 연락이 닿았다. 기사 또한 소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화기를 꺼내 귀부인의 번호를 누르는 선글라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플랜 B라고 해서 뭐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계획이 금방 들통이 날 경우 가부키 혼자 소년을 데리고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플랜 A는 바로 들통나지 않은 상태에서 셋이 함께 달아나는 계획이거나 대충 그 비슷한 정도였을 것이다. 여하튼 그들은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앞에서 택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오지랖을 발견했다. 오지랖이 넘겨준 택시를 타고 재빨리 작전 현장에서 벗어난 그들은 그 길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고 거기에서 미리 표를 끊어놓은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가부키는 페인과 오지랖에게 문자를 날렸다. 고속버스 탑승 완료. 목표 지점으로 이동 중. 붕어빵은 안전함. 그리고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난데. 둘을 보내고 곧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탄 오지랖은 가부키의 문자를 받자마자 소년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카페요. 잘 됐네요. 제가 지금 급히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갑작스레 죄송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자세한 건 도착해서 말씀드릴 테니 일단 지금은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카페에서 기다려 주세요. 꼭이요. 한 20분 후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이따 뵐게요. 건물 하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주범인 페이는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틈에 숨어서 상황을 살폈다. 가부키와 소년 그리고 오지랖이 택시를 타고 작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곧이어 당황해하는 선글라스와 기사를 발견했다. 그들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다. 아마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로 가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건물 입구에서는 보안 요원들과 이미 출동한 경찰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건물 옆으로 돌아 차들이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로 뛰어들어갔다. 페이는 재빨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탄 뒤 잠시 동안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곧 선글라스가 탄 차가 밖으로 나왔고 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페인이 오지랖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글라스가 카페 방향으로 무섭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서둘러. 통화를 마친 페인은 그제야 택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방금처럼 빨리 달려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휴,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앞으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는 있기는 한 걸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피식 헛웃음이 나왔다. 페인이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수재임을 아는 이웃은 없었다. 그저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게임 페인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20대 중반에 최초로 창업을 했다.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접목시켜 정보통신 장비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새로 창업한 패기 넘치는 젊은이답게 그는 하루 15시간씩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비즈니스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약 3년간 노력한 성과물이 하드웨어 회사의 소유물이 되어 있었다. 아직 자신이 많이 부족한 탓에 그렇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젊은이답게 툭툭 털고 일어섰다. 그는 견문과 실력을 넓히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지식과 정보뿐 아니라 첨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고 어떤 식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지 배웠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희망에 부풀어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또 다시 쓴맛을 봐야만 했다. 새로운 것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 가치를 제대로 받고 팔고 그 수입으로 또 다른 것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열어나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사업 생태계가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결제를 하고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이 회사를 팔아 로켓을 만드는 회사와 전기자동차 회사를 차리는 일은 저기 먼 미국에서나 일어나는 것일 뿐 국내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간신히 개발해 놓은 기술을 판로를 막아 회사를 망하게 한 후 헐값에 빼앗다시피 가져가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작은 회사의 손발을 묶어놓고 자신들이 비슷한 기술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는 연이은 실패 후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렸다. 실패가 가져다준 고통보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 갑갑한 현실이 주는 우울함이 그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금의 옥탑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게임에만 몰두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간간히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받아 최소한의 생계만 해결했다. 미래, 희망, 이런 것들은 머리에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옥탑방에 틀어박혀서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던 그에게 갑자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에서 함께 어울릴 기회조차 별로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과 얽혀서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어. 어느 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페인이 이번 작전을 주도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앞만 보고 달리던 자신이 실패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더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돌연 접하게 된 이 사람들과의 교류가 마치 그의 숨통을 터줄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한때 과학 영재이자 컴퓨터 수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삶의 모습 앞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느끼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연히 알게 된 모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솟구쳐 오르고 한없는 연민을 느끼는 체험도 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지금까지 자신의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나라는 존재는 잠시 잊어버리고 순전히 남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자기만을, 자기의 목적만을 생각하고 경주마처럼 달려오던 30여 년의 인생에 일단 매듭을 하나 지어보기로 한 것이다. 페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마음을 열었다고 느꼈다. 그는 작전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오지랖과 가부키에게 거듭해서 일렀다. 이 점 절대 잊지 마라. 이 일은 같은 건물에 있는 카페 주인의 사정이 딱해서 순전히 나 혼자 꾸민 거고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야. 당연히 카페 주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도 나 혼자 다 책임질 거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어. 약속하는 거다. 그래도 우물쭈물하며 뭔가 책임을 분담하고 싶어하는 눈치 오지랖과 가부키에게 그는 단단히 못을 박았다. 내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이 작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페인의 이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에 오지랖과 가부키는 움찔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페인은 이 정의감과 의리 있는
그리고 마음 착한 친구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만일 애가 사라지면 저들은 누굴 제일 먼저 의심하겠니? 엄마겠죠. 둘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래. 모든 화살은 일단 엄마가 받게 될 거야.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엄마가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은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그분이 겪어야 될 일이야. 문제는 사건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지. 엄마가 이 계획과 관련이 있든 없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들은 엄마를 거칠게 몰아붙일 거고 결국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게 분명하니까. 최악의 경우 엄마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처벌이라는 말에 오지랖과 가부키는 긴장이 되는 듯 침을 꿀꺽 삼켰다. 따라서 이 작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은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 둘째, 엄마에게 철저한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지켜져야 돼. 알리바이요? 그래, 알리바이.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엄마는 그 현장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중이었으며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오지랖과 가부키는 약간 납득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엄마가 미리 어딘가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오지랖의 말에 가부키도 이해가 된다는 듯 거들었다. 엄마도 다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엄마가 시킨 일로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들이 조금씩 정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페인이 설명을 계속했다. 사건에 관련된 것이 드러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작전은 성공하기가 어려워. 소년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한 사람이 적을수록 저들이 소년을 찾아낼 확률은 낮아지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엄마의 알리바이가 완벽하다면 엄마를 닥달하고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되짚어 보겠지. 그러면 다음 용의자는 누가 될까? 오지랖과 가부키는 페인을 쳐다봤다. 그래, 바로 가짜 유학원 직원.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점은 저들은 그 직원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 누군지 알아야 찾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데 말이야, 만일 네가 그들의 눈에 띈다면 얘기가 약간 복잡해져. 페인이 가부키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부키는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는 않아. 너라고 유학까지 말란 법 없지? 얼마든지 유학원에 가서 자료 같은 거 뒤져볼 수 있잖아.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지 뭐. 너는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가부키는 옳거니 했다. 게다가 네 엄마가 누구시지? 아무리 저들이라고 해도 함부로 너를 닥달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더구나 전에 지구대에서 보니까 경찰 서너 명이 덤벼들어서 캠으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아무도 네 입을 못 열었잖아. 가부키는 훗,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듯 약간 거만한 표정으로 오지랖을 돌아봤다. 이제 다들 이해가 갔을 거야.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강의를 마친 선생님처럼 페이는 질문 시간을 주었다. 오지랖이 물었다. 그러면 나중에 저들이 가짜 유학원 직원, 그러니까 형님을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만일 납치 신고라도 한다면 어떡하죠?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형님이 위험해질 텐데. 조심스러운 오지랖의 이 질문을 듣는 가부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짜 어떡하지? 그러나 페이는 태연했다.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야. 역시 내 파트너가 될 자격이 충분해. 페이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며 말했다.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게 미리 조치를 해야지. 그건 나한테 맡겨. 그리고 무사히 저들이 손하기 위해서 탈출한 아들이 친히 집에 전화 한 통 해주면 실종이나 납치되었다고 신고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야. 그렇겠지? 엄마 만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 찾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걔가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여기서 우리 미녀 요원의 활약이 아주 중요해. 미녀 요원이라는 말에 가부키가 해벌쭉 웃었다. 분명히 약속한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당부할 테니 확실히 기억해둬.
틀림없이 누군가가 아이를 감시하면서 함께 올 거야. 너는 절대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서는 안 돼. 너를 알아볼 가능성이 많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누구에게도 네 얼굴을 노출시키지 마. 아니, 네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이 모르게 해야 돼. 알겠지? 가부키는 다짐하듯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갑작스런 내 부탁 전화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애 엄마에게 간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이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거지. 단단히 명심해. 오지랖도 가부키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좋아. 이제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은 붕어빵 구하기 어때? 3인조 특수요원들의 활약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D-Day 아침, 페이는 말끔히 면도한 얼굴에 정장을 깨끗이 차려입은 전에 없던 모습으로 옥탑방을 나섰다. 페인이 도착한 곳은 어떤 메이크업 스튜디오 같은 곳이었다. 문 앞 안내판에 이런 문구가 보였다. 특수분장. 3인조의 기습 공격을 받은 적들은 순식간에 기선을 제압당한 나머지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붕어빵을 탈취당하기는 했으나 곧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에 나섰다. 페인을 태운 택시가 카페 앞 큰 길에 멈췄을 때 이미 카페 안은 험악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새 도착한 선글라스와 기사, 그리고 비서라는 사람과 또 다른 덩치 큰 누군가가 카페 주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마 전의 그 광경과 비슷했다. 다만 이번에는 귀부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카페 주인은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일당들이 들이닥친 이 상황보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더 놀란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왼쪽에는 고시원 청년이 딱 버티고 서서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무서운 표정으로 일당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일당들 중 누군가가 카페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심하게 대하면 즉시 펀치와 킥을 퍼부을 태세였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한일자로 굳게 입술을 담은 붕어빵 아저씨가 성난 표정으로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눈빛은 이글이글 타올랐고 움켜쥔 주먹은 부르르 떨고 있었다. 카페 주인을 몰아세우는 비서라는 자의 면상을 갈기기 일보 직전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말싸움을 하는 재주는 없어 보였다. 그나마 말을 잘하는 오지랖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 도대체 뭔데 남의 가게에 와서 소란입니까? 누가 뭘 어쨌다고 바른대로 대라 말라 협박을 해요? 그러나 일당들은 마치 든든한 백이라도 있는 듯 이 젊은 친구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다그쳤다. 이봐요 아주머니,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애 어디로 빼돌렸는지 말하라고. 피차 시간 낭비라니까. 아동 납치범으로 잡혀가고 싶어? 그들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에 따라 2명 호위 무사의 인내심도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과 협박 혐의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모두들 동시에 소리나는 곳을 쳐다봤다. 강 변호사가 문을 밀치고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비서의 코앞에 명함을 들이밀었다. 나 이분 변호사예요. 비서가 얼떨결에 받아든 명함을 보고 있을 때 강 변호사가 다시 한번 못을 박듯 말했다. 30초 드리지. 그들은 주춤주춤 밖으로 물러나갔다.